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실전 모의고사 문제 이번 회차는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달심리의 기출문제집의 내용을 보고 계실 건데요. 나눔복지교육원에서 나눔북에서 출간한 이 기출문제집에는 2014년도 공개된 문제가 2014년도부터인데 2014년도 문제가 없습니다. 2015년부터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실전 문제집에 2014년도의 문제를 실어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은 과목별로 30문제였습니다. 지금은 25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집인데 왜 5회차는 30문제씩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13문제, 12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15문제씩 풀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5번이 전반부, 16번에서 30번 문제가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총평을 해보면 기출문제니까 총평을 해야 되겠죠? 어렵습니다. 발달심리 문제에서 지금은 이제 25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 5문제가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상심리 파트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30문제 나올 때는 이상심리 문제가 발달심리에서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또 생소한 개념들,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고 총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 내용을 중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집이 있잖아요. 교재가 2권이죠. 해설집을 여러분들이 옆에 놓고 같이 보시면 강의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번부터 15번 들어갑니다. 1번 문제는 영아기 기억상실증입니다. 영아기 기억상실증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영아기 기억상실증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아라 하면은 생후 24개월 미만을 일반적으로 영아라고 하죠. 우리가 성인이죠. 성인인데 그 당시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을 영아기 기억상실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 영아기에 언어적 부호화 능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영아기 때는 언어가 발달되지 않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 언어를 사용해서 부호화 능력이 이때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호화는 뭐냐? 우리가 기억한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부호화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언어적 부호화가. 그러니까 영아기 기억상실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아기의 기억은 오래되어서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것들을 소멸이론이라 하거든요. 소멸이론이라 하는데 보통 영아기의 기억상실증은 이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영아기 기억상실증은 소멸이론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멸이론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답이 되는 겁니다. 소멸이론이란 게 있습니다. 흔적 쇠퇴설이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청소년 상담사 강의를 한 1년이나 2년 정도 쉬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멸된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쇠퇴된 거죠. 그래서 흔적 쇠퇴설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소멸이론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학습이론에서 배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영아기에 명시적 기억이 있습니다. 동의어가 외연기억이죠. 명시적 기억, 외연기억과 연관성이 있는 게 해마입니다. 해마. 자, 우리가 이제 두뇌에서 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해마라는 곳이 외현기억을 관장하는 부인데요. 자, 명시적 기억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영아기 때는 이 해마가 발달이 미성숙합니다. 영아기 때는 해마의 발달이 미성숙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현적 기억,
명시적 기억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아기 기억 상실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아기의 자기 개념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개념의 미발달도 여기 있는 영아기의 기억 상실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것을 자서전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아기 때는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지 않아요, 잘. 그래서 이때는 자서전적인 기억이 잘 안 되겠죠.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어야 자서전적인 기억이 생각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아기 때는. 자, 영아기의 기억과 관련된 신경구조에 충분한 성숙이 되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억과 관련된 신경구조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뭐예요? 해마와 연관성이 있죠. 또 하나가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 발달의 미성숙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과 연관된 뇌 부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전두엽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억과 관련된 신경 구조가 바로 해마, 전두엽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영아기 기억 상실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왔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귀성 있는 문제다. 잘 알아놓으시고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번이 답이고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상심리 문제가 쭉 나올 겁니다. 이상심리 문제는 상식적으로 지문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상심리의 DSM-5가 있죠. DSM-5의 정신장애 편람인데 이 정신장애 통계 편람에서 나와 있는 내용도 좀 숙지를 해 놓으셔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 품행장애입니다. 청소년기 품행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다행히 당연히 품행장애는 대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하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 부족과 연관성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품행장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품행장애는 보통 우리가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품행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행동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단되었던 아동이 청소년기 때 품행장애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그러겠죠.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ADHD는 부주의와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품행장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잉행동이 나타나고 충동성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동기 때 ADHD로 진단되었던 아이가 있다면 청소년기 때 품행장애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방임적이고 일관되지 않는 부모의 양육과도 관련성이 있을까요? 네,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런 정신장애 같은 경우 가정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정환경, 양육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래서 방임적이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품행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동기에 시작된 품행장애, 청소년기에 시작된 품행장애 어떤 게 더 애우가 안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애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시작된 품행장애하고 청소년기에 시작된 품행장애의 애우가 더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이게 나쁘죠. 아동기에 시작된 품행장애가 더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애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5번이 답이에요. 고쳐서 읽어보세요. 시작! 청소년기에 시작된 품행장애보다 아동기에 시작된 품행장애의 애우가 더 나쁘다. 이 자리에 청소년기가 들어가야 되고 이 자리에 아동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답은 5번입니다. 청소년기 품행장애였습니다. 자, 3번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전조작기 아동의 특징인데요. 아닌 것은 입니다. 답은 1번이죠. 보정 개념의 획득은 언제죠? 네,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감전구형이다.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인데 이 전조작기 2세에서 7세 미만 이때 아이들은 되게 자기중심적, 자아중심적 사고가 나타나고 물활론적 사고가 나타나고 상징의 사용이 나타나서 상징놀이가 가능합니다. 상징놀이, 이 상징놀이를 가장놀이라고도 합니다. 가상놀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물을 상징화해서 그걸 놀이를 하는 겁니다. 블럭을 가지고 기차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표상적 사고,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표상적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상징, 어떠한 사물을 상징화한다. 그걸 정신적인 표상을 하는 거죠. 정신적인 표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지가 발달해요. 그래서 이걸 표상적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연결해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징이 아닌 것은 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렇습니다. 신경 발달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주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세 번째는 상동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 3가지가 주 증상입니다. 주 증상,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그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대인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아,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통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동적인 행동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특별한 의미가 없는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반복적인 행동. 좀 이따 해설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한된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과 몰두가 나타나죠. 자폐아들 보면 이런 것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언어성 지능에 비해서 낮은 동작성 지능인데 상동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했거든요. 그래서 동작, 행동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낮은 동작성 지능이 아니라 낮은 언어성 지능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성 지능이 낮다,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죠?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해설을 잠깐 봐주시죠. 해설을 보시면 전체 2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제가 한 군데만 볼 겁니다. 한 군데가 어디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5번, 반가로 5번 중에서 양가로 2번입니다. 동작적 자극행위, 반복하기. 이게 뭐냐면 상동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자, 자폐아동은 특이한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자극행위를 일삼고 타인과 상관없이 이것을 스스로 즐깁니다. 종이 찢기, 집어 던지기, 만지작거리기, 떨어뜨리기, 물건 진열하기, 손이나 손가락을 반복하여 흔들고 움직이기, 몸을 전후 좌우로 흔들기, 온몸을 360도 회전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3번 상동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한 번만 봐주시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거식증이라, 먹는 것을 거부하는 거식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첫 번째, 폭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답이 1번이네요. 폭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폭식 혹은 하제나 우리가 제거형이라 하는데요. 어떤 걸 제거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뇨제, 하제, 그 다음에 구토, 이런 것들 유발해서 제거하지 않는 유형이 있고 제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되게 이게 3개월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폭식 혹은 하제를 사용하지 않는 제한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폭식 혹은 3개월간 폭식 혹은 하제 등을 사용하는 폭식 하제 사용령이 있습니다. 폭식 하제 사용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식도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답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체중에 비해서 과체중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주로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 대개 청소년기 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유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가족 내 상호작용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연구들을 보면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아이가 있을 때 그 부모의 양육 형태가 과잉보호형이 많았습니다. 아, 과잉보호형이구나. 과잉보호형의 경우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나타난다. 거식증이라고 쓰겠습니다. 거식증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 내 상호작용 방식에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정신적 표상의 사용 증거가 아닌 것은 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적 표상, 이걸 심적 표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신적 표상을 심적 표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 제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물에 내가 관심을 갖고 그 사물과의 관계를 내가 심리 내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표상화해요. 이게 정신적 표상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이 있어요. 그 지인에 대해서 제가 정신적으로, 심리 내적으로 표상화를 해요. 그게 바로 심리적 표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정신적 표상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런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이걸 풀 수 있거든요. 왜요? 여기에 대한 사용 증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대상 용속성에 의해. 네, 맞죠? 대상 용속성은 쉽게 말할게요. 제가 어떤 물건을 일주일 전에 어디에 두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정신적 표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거기 가서 그걸 찾아옵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대상 용속성 아닙니까? 두 번째, 지연 모방입니다. 네, 맞아요. 지연 모방은 대개 생후 18개월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생후 18개월에 나타나는데 생후 18개월은 감각운동기예요. 지연 모방을 말하신 분이 피아제인데 지연 모방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행동했던 것을 나중에, 지연이니까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내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다음에 뭐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그 후에 그 사람의 행동을 해볼 수 있죠. 이게 정신적 표상의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 사용. 네, 언어 사용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걸 기억할 때는요, 뭐 우리가 기억술이 있잖아요. 기억술이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말로 기억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해서 정신적 표상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순환 반응. 2차 순환 반응은 우리가 아시죠? 반사. 피아제 감각운동기 단계가 있잖아요. 반사. 그 다음에 1차 순환, 2차 순환, 2차 도식의 협응, 3차 순환, 그 다음에 마지막 정신적 표상, 여기 있는 마지막 단계, 상징적 표상 단계라고 하잖아요. 상징적 사고가 나타나는. 그래서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2차 순환 반응이 있어요. 2차 순환 반응은 외부 대상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외부 대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생후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거든요. 생후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는데 아주 어린 시기예요. 이때는 2차 순환 반응은 정신적 표상의 사용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떤 모빌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갖는 거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신적 표상은 그것을 심리 내적으로 표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 심적 표상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외부에 관심만 갖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가장놀이는 상징놀이라고 그랬죠. 상징놀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징화는 표상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으면 제가 블록을 말씀드렸잖아요. 블록을 가지고 기차놀이를 하는 게 이게 가장놀이, 상징놀이거든요. 이건 정신적 표상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돼요.
이 문제는 짧지만 개념을 하나하나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걸 풀 수 있습니다. 꼭 알아놓으시고 6번의 답은 4입니다. 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동물 행동학적 이론이 있죠. 애착의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는 행동주의 이론을 배웠어요. 행동주의 이론에 파블로프, 스키너, 왓슨, 손다이크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습 이론에서 배우죠. 자, 이런 분들이 누구를 연구했죠? 동물을 연구했습니다. 이게 동물 행동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미들이, 또는 주로 어미들이 이 새끼들한테 보이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돌봄의 행동인데 그 돌봄의 행동에서 애착이 형성되잖아요. 동물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착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애착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자, 종특유의 행동은 유기체 생존 가능성을 높이며 진화의 산물이다. 우리가 진화심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화심리학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진화론의 학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학자가 있어요. 자, 이분이 이야기한 게 있죠. 이분이 이야기한 게 자연선택설입니다. 그래서 종특유의 행동이 있다. 이것은 유기체의 생존 가능성을, 적자 생존 아시죠? 종특유의 행동을 해야 적응할 수 있어요. 적응하면은요 생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돼요. 그래서 이게 적자 생존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이 생후 특정 시기에 어떤 대상을 뒤따르거나 그 대상의 특정 행동을 습득하는 것을 임프린팅, 각인이라 하죠. 로렌츠입니다. 로렌츠의 각인 이론이 있어요. 로렌츠의 각인 이론. 거위 실험이잖아요. 이게 알에서 부화할 때 그때부터 로렌츠가 옆에 있었거든요. 로렌츠가 어미인지 알고 로렌츠를 따라다닙니다. 이게 바로 각인 이론의 대표적인 실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물 행동학은 모든 문화권의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는 발달의 생물학적 뿌리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맞습니다. 동물의 행동 이론을 가지고 여기요,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는 발달의 생물학적인 뿌리, 근간이라 하죠. 이런 것을 탐색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동물 이론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기의 미소, 짓기와 엉아리, 귀여움이 있어요. 이 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의 모성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유발 자극이 되죠. 자,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아이의 미소를 봅니다. 옹알하는 것을 듣습니다. 귀여움을 봅니다. 그러면 엄마의 모성 행동이 자극돼요. 이런 것이 유발 자극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볼비입니다. 애착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낯선 상황 실험 장치를 고안했다. 에인스워스입니다. 자, 메리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 실험 장치 또는 낯선 상황 실험 절차, 이것을 통해서 애착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하죠. 애착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하죠. 어떻게 제시하죠? 첫 번째, 긍정적인 안정애착이 나타난다. 이건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좋지 않습니다. 불안정 회피애착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정 저항애착이 있죠. 불안정 저항애착이 있습니다. 이것을 밝힌 사람이 에인스워스죠. 볼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낯선 상황 실험 장치는 볼비가 아니라 에인스워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되셨죠? 네. 어떤 낯선 상황 실험을 했던가요? 엄마가 같이 있다가 사라집니다. 다시 엄마가 오는 거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이의 애착 행동, 애착의 유형을 본 거죠. 안정애착의 아이가 있었고, 회피하는 애착의 아이가 있었고, 저항하는 애착의 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 배운 겁니다. 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친사회적 행동이 있습니다. 친사회적 행동이 말이 좀 어렵죠. 이타적 행동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남을 도와준다.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친사회적 행동이 됩니다. 이타적 행동이에요. 이타성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 다 나오죠? 오케이.
다른 사람 욕구에 더 관심이 있어요? 자신 욕구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욕구에 관심이 있어야죠. 다른 사람의 욕구에 관심이 있어야 이타적 행동을 하는 거죠. 탈락. 자, 이타적 자기도식과 관련성이 높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타적 자기도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하겠어요? 그렇죠. 친사회적 행동을 하겠죠. 이런 사람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 그 다음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이죠.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동기에 연령과 함께 증가합니다. 인지 능력의 발달을 반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동기에 우리가 아동기 나이가 7세에서 13세 정도 되거든요. 초등학생 시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중심성에서 더 벗어나서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청소년기 때 또래 집단이라는 친구들이요.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관계 범위에 폭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 먹으면, 아동기 때 나이 먹으면 인지 능력은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도 발달해, 친사회적 행동도 증가해, 인지 능력도 발달하는 거예요. 5번 지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답은 2번입니다.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 친사회적 행동을 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사춘기의 문제죠. 사춘기 신체 생리적 발달, 옳지 않은 것은. 이와 비슷한 문제가 청소년 이해론에도 출제된 바가 있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사춘기를 생각하세요. 자, 성장 폭발이 일어납니까? 성장 가속화가 일어납니까? 성장 불균형, 성장의 개인차가 특징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성징의 출현이 나타납니까? 성호르몬이요. 남자 청소년은 안드로겐, 여자 청소년은 에스트로겐의 호르몬 작용 때문에 2차 성징의 출현이 나타나죠. 성호르몬이에요. 성호르몬이에요.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한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사춘기와 아동기를 구분할 수 있는 중심적인 특징이 뭐냐? 생식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이것과 연관성이 있겠죠. 성호르몬과 연관성이 있어요. 운동 능력, 근육의 발달, 바람직하죠. 왜요? 사춘기니까. 자, 이때 사회적 부적응, 일탈행동,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운동 기능이, 운동 능력이나 근육이 발달해서 일탈행동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 부적응이나 일탈행동은 사회화 실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화 실패, 이런 것들이 바로 일탈행동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춘기에 성적 성숙이 나타나는데 유전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영양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성적 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쉬워요. 자, 10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아기 신체 발달입니다. 이번에는 좀 발달 단계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때 발달 단계 거의 학자 문제가 거의 없잖아요. 이 이후로 학자가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발달 단계 문제도 많고 이상심리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자들의 이론 문제도 많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쭉 잘 정리해 놓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신생아는 머리 크기가 성인 머리의 약 70%에 이를 만큼 머리부터 발달한다가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아시죠? 상부에서 하부로 발달하고,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 중심에서 말초,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자, 맞습니다. 잡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잡는다. 그랬을 때 물건을 가슴으로 덮치듯 잡습니다. 자, 가슴은 중심이에요. 맞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중심. 그러면 이제 말초로 쭉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왔어요?
팔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잡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잡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중심에서 말초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뭐 이것도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촉각이 있는데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촉각은 이게 감촉을 해서 감촉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출생 시 손과 발에 집중되어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미각적인 측면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음식물을 내가 먹는다? 그러면 이게 미각도 되고 뭣도 돼요? 촉각도 되는 거죠. 접촉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촉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생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입술, 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바로 촉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손과 발에 집중돼 있다 그랬잖아요. 출생했을 때. 손과 발은 아시다시피 저기 먼 곳에 있어요. 말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리가 멀어요.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행운동 기능은 우리가 이제 이 순서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런 문제가 이후에도 나왔었는데 첫 번째 머리 들고요. 그 다음에 뒤집고요. 그 다음에 혼자 앉고요. 그 다음에 혼자 서고요. 그 다음에 가구 잡고 서고요. 그 다음에 잘 걷고요. 그 다음에 계단 오릅니다. 이 순서로 발달한다. 네, 맞습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혼자 서는 거예요. 걷는 단계가 아니라 혼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를 잡으면서 걷고, 그 다음에 혼자 걷고, 그 다음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눈으로 보고 잡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잡는 협응, 이게 중요한 거죠. 협응. 자, 제가 앞에서 2차 도식의 협응을 말했어요. 2차 도식의 협응. 2차 도식의 협응. 자, 2차 도식의 협응은 제가 이걸 지금 눈으로 봤잖아요. 이것을 보고 잡아요. 보는 도식과 잡는 도식이거든요. 자, 이런 것이 바로 협응인 거예요. 이러한 것이 협응인데, 자, 보세요. 눈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비주얼이에요. 그 다음에 잡았다겠죠. 이건 행동이거든요. 모터예요. 그래서 비주얼 모터, 시각, 운동, 협응 능력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협응 기능이에요. 이 협응 기능은 2차 도식의 협응과 연관성이 있어서 이때가 8개월부터서 12개월 이 사이라고 합니다. 8개월에서 12개월 이 사이.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4세경이 아니에요. 4세경이 하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그래서 이때 생후 8개월에서 12개월에 2차 도식의 협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학생 문제가 이렇게 막 5개씩 출제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또 이상심리 ADHD 나왔습니다.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고요. 옳은 것은입니다. 아동기에만 나타나는 거 아닌지 아시죠? 유아기 때도 나타나요. 유아기 때도 나타나고, 물론 아동기 때도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아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건 아니다? 아니죠. 중요하죠. 아이를 그럼 내버려 둬요? 아이 부모 교육 해야지. 자, 그 다음에 학령기에 학업 문제 외에는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아닙니다. 학업 문제도 있긴 있겠죠. 학령기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저하되고 부주의의 문제가 발생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행기능의 문제, 실행기능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실행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것의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짜고 그것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행기능이라 그래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왜요? 부주의하잖아요. 부주의해요. 그래서 실행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ADHD의 주된 특징이 뭐라 했냐면 부주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요. 과잉행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요. 산만성, 주의 산만성이 나타나고 충동성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행기능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아동의 과잉 행동을 억제하는 데는 진정제가 효과적이다. 맞는 것 같지만 ADHD의 약물 문제예요. ADHD의 약물, 치료 약물이죠.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요. 중추신경 자극제예요. 중추신경 자극제, 암페타민류. 메틸페니데이트 또는 암페타민류 이런 걸 쓰는 것이 바로 ADHD 약물입니다. 왜 중추신경 자극제를 쓰느냐? 이건 진정제라겠잖아요. 반대말이거든요. 왜 자극제를 쓰느냐? 그렇습니다. 주의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래요. 주의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것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도 효과적이다 그래요. 약물 치료가 아닌 인지행동 치료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12번 문제는 노년기의 인지발달입니다. 노년기 인지발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일화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기억이 있어요. 더 많이 쇠퇴되는 것은 일화기억입니다. 이게 답이네요. 1번이 답이에요. 자, 일화기억은 에피소딕 메모리.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일화기억이고요. 의미기억은 지식이에요, 지식. 이건 지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이 덜 쇠퇴됩니다. 일상적인 경험이 더 빨리 쇠퇴됩니다. 더 많이 쇠퇴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처리 속도란 말이 있죠. 노년기 인지기능에 저하는 처리 속도의 감소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년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은 인지기능의 쇠퇴에 직면해서 목표 범위를 뭐해 나가요? 좁혀 나가는 등의 최적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인지해야 될 목표 범위가 있어요. 그것을 넓히는 것보다는 좁히는 것이 더 유리하죠. 어르신들은 이걸 최적화 전략이라 합니다. 연령에 따른 지능 변화 양상은 지능의 하위 능력에 따라 당연히 다르죠. 맞습니다. 지능의 하위 능력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심리검사 이런 것도 배우니까 지능의 하위 능력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언지작처가 있습니다. 저 암기하는 방법인데 언어 이해가 있고 지각 추론이 있고 작업 기억이 있고 처리 속도가 있거든요. 이게 지능의 하위 능력 또는 하위 지표거든요. 이러한 것이 다 다르겠죠. 어르신의 지능 변화 양상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통일되지 않아요. 어떤 것은 빨리 쇠퇴되고 어떤 것은 적게 쇠퇴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 다르다 맞습니다. 관련 없는 정보를 억압하는 능력이 점차 감퇴되어서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관련 없는 정보, 이것을 억압하는 능력이 쇠퇴되죠.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어르신들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게 별로 관련이 없는 정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기억할 때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억제하는 능력이 쇠퇴한다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이게 그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 말을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보이스피싱도 많이 당하시고 그런 분들이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없는 정보를 억압하는 능력이 쇠퇴돼서 과제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지능검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능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능검사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서 제작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능검사의 시초가 1905년에 비내 검사였어요. 비내 검사가 최초의 지능검사였는데 지적 능력이 뛰어난 뛰어난 아동이 아니라 정신지체, 지금으로 말하는 지적장애인데 정신지체아를 선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반대로 써졌고요. 자, 비내 시몬 검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IQ 검사는 편차 점수가 아니라 비율 지능 지수였죠. 비율 지능 지수.
자, 비율 지능 지수는 CA분의 MA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공식인데요. chronological age, 그래서 생활 연령분의 mental age, 뭐예요? 정신 연령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공식화해서 냈던 것이 비율 지능 지수예요. 편차 지능 지수는 누구죠? 웩슬러입니다. 편차 지능 지수는 웩슬러예요. 편차 지능 지수는 웩슬러.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웩슬러 지능 검사죠. 자, 웩슬러 지능 검사의 평균, 규준이 있잖아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는 15입니다.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를 15로 규준을 정해놓고 웩슬러 지능 검사는 편차 지능 지수를 뽑아냅니다. 이왕이면 두 가지 다 알아놓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지능검사는 다양한 인지 능력을 측정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능검사는 인지검사니까. 자, 그 다음에 지능검사의 점수는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과도 상관이 있다. 우리가 보통 지능의 영역이 세 가지가 있죠. DSM-5에도 있어요. 개념적 영역이 있고, 실행적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영역이 있죠. 사회 적응적인 측면과 연관성이 있다니까요. 네. 자, 답은 디귿 리을이죠. 3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청소년 자살입니다. 청소년 자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방법은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자, 청소년의 자살 시도는 죽으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이쪽으로 부등호, 어려움을 호소하려는 의도인 경우가 더 많죠. 1번이 답이네요. 자살 시도는 청소년인데 죽으려는 의도가 더 크겠습니까? 아니요.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 죽겠어요. 성적이 떨어져서 죽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어려움을 호소하려는 의도로 청소년이 자살하는 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살하는 방법인데요. 남녀 간의 차이가 있죠. 대개 이제 자살 시도율이 있고 자살 성공률이라고 하는데 좀 말이 그렇지만 여기 보면 자살 시도 비율이 있고 실제 자살 비율이 자살 성공률이거든요. 자살 시도 비율은 여성이 높아요. 여성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실제 자살 비율은 남성이 더 많거든요. 남성이 더 높다고요. 이렇게 남녀 간의 차이가 있어요. 모두 소년이 소녀보다 높다. 이게 틀렸어요. 왜요? 시도율은 여성이 높고 그 다음에 실제 자살은 남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디가 더 방법적인 측면에서 치사율이라고 하잖아요. 치사율이 높은 게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실제 자살 비율이 높으니까 치사율이 높은 방법을 쓰는 거죠. 치사율이 높은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살에 사용된 방법은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다가 아니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치사율이 높은 방법은 남자 청소년이 선호하는 게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청소년의 자살 비율은 국가 간에 차이 없다? 차이가 많죠. 당연히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의 차이가 차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살한 청소년은 대부분의 품행장애 청소년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품행장애 청소년이 자살을 한다라는 게 5번 지문인데 그렇진 않아요. 되게 장애로 말한다면 우울한 청소년들이 자살 시도를 많이 하죠. 우울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DSM-5에. 그래서 우울도 있고요. 품행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살 생각을. 그래서 대부분 품행장애 청소년이다 그러면 틀리죠. 이해됐죠? 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청소년 자살에 대한 것도 청소년 이해론에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이해론이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 과목하고 이 발달심리하고 좀 관련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 과목을 청소년 수련 활동론을 하지 않고 청소년 수련 활동론은 청소년 지도사 영역이라서 이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이해론을 아시는 게 좋거든요. 자, 15번 마지막 문제. 신경계 발달입니다. 이번 문제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런 해부학적인 측면, 해부 생리학적인 측면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태아기 신경세포의 증가는 정보 저장의 결과다.
아니고요. 정보가 저장되어서 태아기의 신경세포가 증가되는 게 아니죠. 태아기 때 정보가 어떻게 다 저장이 됩니까? 우리가 보통 태아기 이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태아기의 신경세포는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볼게요. 15번 해설을 보시면 자, 태아기 신경세포의 증가는 정보 저장의 결과가 아니다. 인간의 신경세포는 출생 시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나서 출생 후에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출생한 다음에 정보가 저장이 되잖아요. 출생한 다음에 어떤 정보들이 저장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출생할 때부터 출생 시부터 신경세포가 다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태아기 10에서 12주부터 18주까지 신경아세포의 증식이 일어납니다. 태아기 중기인 26주경에는 신경세포로 이게 분화가 되고 출생 시에는 신경세포의 수가 성인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신경아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고 출생 시에는 신경세포 수가 성인의 수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터무니없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냅스의 선택적 소멸은 신경퇴화 현상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과잉 생성 후 가지치기. 솎아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냅스의 선택적 소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과잉 생성이 돼요. 시냅스가 과잉 생성이 됐다가 이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게 선택적 소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초화.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초화 있잖아요. 수초화는 축색이 이렇게 있어요. 시냅스가 있고,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의 간극이에요. 자, 시냅스에서 정보 전달이 시냅스 틈을 위해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정보를 받는 데가 수상돌기예요. 수상돌기에서 받아서 세포체로 가서 그 다음에 축색으로 가서 축색 말단을 통해서 그 화학적 정보 그게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시냅스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축색 말단이에요. 그러면 이 축색이 길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일종의 우리 전선의 그 피복 있잖아요. 피복,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형성될수록 정보의 어떤 전도가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수초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초화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죠. 두꺼울수록 그래요. 두꺼울수록 촉진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대뇌 편제화에 따라서 뇌 가소성은 감소합니다. 대뇌 편제화 해보세요. 시작. 대뇌 편제화. 우리가 우뇌, 좌뇌가 있어요. 좌뇌는 언어적인 측면을, 우뇌는 공간적 지능 측면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역할이 분할되어 있어요. 역할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대뇌 편제화라고 해요. 우뇌, 좌뇌, 좌뇌, 우뇌 역할 분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대뇌 편제화라고 그래요. 자,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이라고도 해요. 자, 플라스티시티, 즉 회복하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손상을 입었을 때 그 손상된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우리 신경세포는, 우리 뇌는 회복하는 능력을 가져요.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대뇌 편제화, 대뇌 역할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잖아요.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 가소성의 회복 능력은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각자의 역할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뇌 가소성은 감소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영아기의 뇌 발달의 특징은 뉴런과 시냅스의 과잉 생성. 여기 있다. 과잉 생성 후 가지치기다 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5번이 답이에요. 영유아기 때 뇌발달에서 이 뇌발달에 뉴런이 있고 뉴런이 있어요. 가운데 틈이 시냅스거든요. 그럼 이게 뉴런과 시냅스가 과잉 생성이 돼요.
과잉 생산이 된 다음에 불필요한 것은 솎아내요. 그게 바로 가지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역류하기의 뇌 발달의 특징입니다. 꼭 알아놓으셔야 돼. 자, 답은 5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5번이 답이 돼요. 자, 15번 문제까지 했습니다. 50분 걸렸어요. 상당히 이제 제가 해설을 많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해설에 있는 내용 자세하게 뭐 참고자료 많이 넣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정리를 좀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